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4년 전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우세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당의 선거 전략과 선거 판세를 예측해보고 이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순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욱 배재대학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욱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후보 경선 상황과 선거일까지 선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분 의원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네, 저희 당은 오늘부터 25일까지 대전, 충남, 세종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라 충남북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약 70% 정도 공천 작업이 완료가 진행이 됐고요. 또 이달 말일까지 구청장 3곳의 경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아마 기초의원 후보자가 확정이 될 것이고 남은 것은 이제 비례대표,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인데 시민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달 말까지 이것도 확정을 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천 작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돼서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까지 시간이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확정이 안 된 까닭에 좀 선거 공천 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5월 초에는 선거 체제로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만반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홍문표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은 뭐 크게 봐서 광역, 기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은 충청권은 이미 마쳤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제주도하고 그리고 대구만 내일 남았고 나머지는 다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기초 부분은 이제 뭐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이 중대 획정이라는 그 새로운 이제 제도를 삽입해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선거구는 뭐 아시다시피 1년, 2년,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후보들이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너도나도 없이 뛰다가 획정위원회에서 딱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선거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이 2명, 3명 그 티오가 있던 곳이 하나로 줄은다든지 이러니까 지금 지방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정치권에서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에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우를 다시 보면은 우리 기초의원들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영역이 어딘지 선거구를 지금 모르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자,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이 대선 후반전, 대선 뭐 세컨 라운드 뭐 이런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욱 교수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 뭐 지방선거의 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단 그 시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실시된 지 3개월도 안 됐고 또 대통령이 취임하고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 최소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실시되는 경우는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준비 기간이 대선 끝나고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선 준비도 부족했고 또 선거구 획정, 갑자기 또 선거 제도도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조금 좀 부족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이제
대선 결과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차이를 보일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허니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그 직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유리하다. 이게 뭐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경우는 과연 이 허니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두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워낙 작았고 또 이게 취임하고 한 몇 개월이 지나야지 이 허니문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번은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 이 허니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것이 사실은 이번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선거가 아주 흥미로운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허니문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실시되고 또 두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작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과거 당선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주 그런 점에서 관심이 가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당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선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 기준과 방식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국민에게 심판받는 이 선거는 당선이 전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느냐는 문제. 또 법적, 사법적인 문제가 이제 얼마나 또 많은 위법과 우리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성범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정책개발 능력하고 국가 간 경제관을 봅니다. 이 국가 간에서는 기초든 광역이든 국회의원이든 주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장 발전 그리고 시장 경제를 원칙은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는데 이번엔 특히 저희들이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으로 이 시험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4,400여 명이 이번 응시를 했는데 저도 이 문제가 사실 생소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저런 정도 수준은 기초위원들이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구 잘했다. 나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런 어떤 시험에서 카트라인은 좀 넘어야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정책 개발하고 그러지 지역민보다도 수준이 낮은 분들이 이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한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지방선거, 지방자치 지금 30년인데 그것이 저는 아주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람 있는 일을 처음으로 실체했지 않냐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기존과 다른 경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네, 국민의힘처럼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경쟁력, 적합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장 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얘기하자면 당의 정체성, 또 기여도, 또 후보의 도덕성, 또 참신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보의 도덕성은 예비후보 검증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성비위가 있다든가 또 무슨 도덕적인 범죄 사실이 있다든가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사전 검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후보는 사전에 다 좀 걸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이제 저희들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제도를 공천 심사 이전에 두어서 이미 평가를 마치고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의정 활동에 그동안 했던
성과 또 주민들과의 소통,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의 최소한의 자질을 어떤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출직 공직자를 시험까지 봐가면서 하는가. 마치 옛날에 이게 대학을 시험을 보려면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소통 능력도 매우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는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소통 능력, 또 평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선거만큼 경선도 아주 치열합니다. 윤심과 당심, 친명과 반명 등 이 공천 과정에서 당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경선 과정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김욱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는 워낙 그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두 양대 정당에서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 큰 제 판단으로는 큰 잡음 없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공천 기준이나 방식은 저는 그건 사실 뭐 각 정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은 뭐 그 정당이 보고 싶으면 보는 것이고 또 안 봐도 되는 것이고 그걸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각 정당이 뭐 자기 정당의 어떤 특성과 색깔에 맞게 그렇게 공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이제 그 전략 공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그 필요성 자체는 이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 공천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이것이 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돼야지 이것이 너무 남용되면 이 민주적인 공천이라는 그 정신에 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요 정당들이 이제 전략 공천을 뭐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이번 공선 과정에서 뭐 당의 분열, 뭐 내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분열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게 경선이라는 게 뭐 후보 또 세력 간의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당의 어떤 분열이라고 막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민주적인 그 경쟁이 그것이 너무 심화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서로 여러 후보 간에 경쟁하고 또 당의 여러 세력, 뭐 개파라고 할지 세력 간에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좀 발전적인 민주적인 그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욱 교수님께서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도 의견 한번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뭐 공천을 할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용과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뭐 언제나 그래 왔고 이번에도 뭐 그렇습니다. 저희 당도 서울시장 그 후보 선정 과정에서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그 두 분을 포함해서 100% 여론조사 국민경선으로 이렇게 환원을 했는데 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타일을 구긴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좀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이합집산이 되고 의견도 분분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야당도 지금은 여당이 이제 됐는데 국민의힘도 보니까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뭐 박성효 전 시장님이라든가 뭐 박맹우 울산시장 전 시장님이라든가 또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컷오프가 됐다가 김진태 전 의원은 또 구제가 되셨고 이렇게 했는데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선정된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고 본선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각 당마다
이번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야 될 몫인데 공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아마 우리 대전시당이든 우리 충청권에서도 또 공천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은 물갈이와 혁신 공천을 원하고 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는 반복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혁신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어떤 정치의 선진화 또 어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 각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홍문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 말씀대로 어느 정당이고 정권의 후유증 또 과정이 그렇게 선명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왕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전의 박성효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1등을 했거든요. 또 그 외에도 1등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곳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 기준점을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무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각 당의 잣대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똑같은 성적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어디는 탈락되고 어디는 된다면은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법으로 그걸 좀 묶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이 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선거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페널티를 먹었다든지 그만 탈락이 됐다든지. 근데 이건 당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전부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과가 몇 번 있다. 또 탈당을 4번, 5번 했는데 또 그런 사람이 공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거는 일률적으로 좀 우리 사회, 수준 높은 사회, 국민 잣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선관위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체육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소위 전략공천 이제 이 부분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를 논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소위 후보를 뽑을 때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 갖고는요 절대로 그건 발전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과거 총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통계를 쭉 갖고 있는데 낙하산이 많은데 는 당선되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서 그 지역을 좀 새롭게 변하고 개혁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거는 용어에 불과한 거지 그 지역민이 모르는 사람을 찍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수준이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높으셔서 나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리고 정책 하나라도 우리 동네에 뭘 해주고 어떤 그래도 호흡이라도 눈이라도 맞추고 했던 사람에게 그래도 정이 가고 표가 가지 그냥 위에서 내려왔다. 무슨 심이다 무슨 심이다 그거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다 해도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떨어지면 곧바로 또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상주하고 살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이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소위 매뉴얼을 내놓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좀 촘촘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자치에서는 꼭 그 지역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상 사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전혀 살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와서 시험을 본다든지 지역에 다니면서 내가 이런 지역 발전하겠다면은 그거는 저는 시대적인 착오라고 봅니다. 네. 두 의원님 모두 정치 발전을 위한 아주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보 경선 결과,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과 이제 윤심으로 불리는 이장우 후보, 김태웅 후보, 그리고 최민호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홍문표 의원님께 먼저 듣고요. 네, 김욱 교수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세 분을 우리 충청권에 지목을 하셨는데 중앙 정치의 입김이
뭐 전혀 뭐 그 흐름에 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역민이 그걸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 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누구의 계보다 누구의 무슨 마음이다 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과연 지역에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난 다르다고 봐요. 이건 지방자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일본 정도나 스위스나 덴마크 정도로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살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면서 무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의 모델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대표로 나와야 지역의 사실상 대표가 되고 또 가치가 있는 거지. 누구 무슨 심이다 해서 내려오고 또 뭐 계보가 어떻다고 해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활동해본들 지역의 길도 모르고 정책에 어디에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배경만 갖고 하는 거는 난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연구 내지는 활동 상황, 봉사, 뭐 정책 개발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보고 이제는 지역민이 뽑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공천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뭐 내가 누구하고 중앙에 가깝다는 논리만 갖고 타고 내려와서 하는 그러한 선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지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욱 교수님은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윤심이 작용했다, 뭐 언론에도 나오는데 사실 그건 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하면 윤심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뭐 실제로 뭐 어떤 뭐 자신의 힘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우리가 뭐 기대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당원이나 이런 유권자들이 그냥 윤석열 뭐 당선인이 뭐 선호하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알아서 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람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저는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뭐 다 보이게 이렇게 개입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일 수 있겠으나 그냥 아까 말한 기대 반응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쟁자의 입장에 계시는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또 정당 생활을 한 사람으로 경험을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의 후광 효과를 뭐 입었겠죠. 그건 뭐 틀림없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근무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이 이점이 되면 됐지 뭐 불리하지는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이른바 윤핵관 또는 윤석열 당선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 경기도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하는 데 있어서 김은혜 초선 의원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심은 유승민 의원이 더 많이 얻으셨는데 당심을 김은혜 의원이 얻고 또 많은 경기도의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김은혜 의원을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뭐 후광 효과든 기대 반응이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전, 충남, 세종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한 무슨 평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 경쟁자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지금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당도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저희 당에도 인물 경쟁력이 있는 이런 후보들이 선출되어서 서로 맞수들끼리 그 인물 보고 거기에 맞는 선거구 전략과 계획을 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선출 과정은 각 당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심이 미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권력자의 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선에서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우리 당 정당 발전을 위해서 전 한 말씀을 제언을 드린다면은
뭐 무슨 심 이것보다는 이제 후보들이 결국 출마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자기의 영역 그 지역에서 활동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싸움이 경쟁이 붙으면은 그 지역은 발전이 되거든요. 저는 뭐 PR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충남 같은 경우 김태흠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사실 한 3번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건 그 부지사를 이 김태흠 후보가 했거든. 네. 그 이완고 충남 도지사 때 하셨죠. 정모. 네네. 그때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지금은 또 시대적인 많이 변화가 왔잖아요. 거기다 이제 새로운 거를 또 감미해서 갖고 있더라고, 정책을.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면은 그냥 당에서 또 어떻게 뭐 경선에서 뭐 경쟁에서 됐으니까 후보, 그게 아니라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요. 벌써 한 10 몇 년 전 건데 그놈에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거를 얹어가지고 정책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난 앞으로 그런 어떤 우리 시민이 보는 잣대 기준에 그런 걸 정당에서 좀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만들면은 아마 지역민이 볼 때 평가를 거기 기준점을 둬야지. 그 뭐 키가 적고 크다 뭐 누구고 뭐 빽이다 뭐 이것 갖고 잣대로는 이거는 이제 낡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혁신을 위한 아주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치러진 3번의 선거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둬왔는데요. 반면 이번 대선에서 이 충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아주 치열한 쟁점이니까요. 제3자로서 김욱 교수님께 먼저 의견 듣고 두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선거 연구자지만 지난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이제 앞날을 예측하는 거는 판세 예측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이게 대선 연장전이 될지, 하자면 대선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선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달리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허니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인데, 사실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대전에서는 약간 3%포인트 국민의힘이 유리했고, 충남에서는 뭐 6%포인트, 세종은 오히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사실 크진 않았거든요. 뭐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지난번 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그대로 수용될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투표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와 이 지방 선거는 그 투표율이 다르죠. 투표율이 대략 뭐 과거를 보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지방 선거는 투표율이 뭐 60%가 좀 안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특성이 조금 달라요.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허니문 효과가 나려면은 대통령 취임이고 몇 달이 지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 달도 안 돼서 실시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제3자 입장에서 과거 이 충청권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 지역에서는 뭐 민주당이 좀 유리했고, 그다음에 좀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뭐 여촌 야도 현상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서 민주당은 대도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농촌 지역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전 세종에서는 그래도 좀 더불어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충남의 경우는 지난번 선거 격차도 그렇고 또
농촌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남은 조금 일단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자의 시각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영선 의원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의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하려면 어차피 아까 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의 표 분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전국적으로 7.4%, 약 24만 표 정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죠.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최소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욱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도 지역에서 보면 충남에서 한 6%, 8만여 표 정도 되고 대전에서는 3%, 한 2만 3천 표 정도, 충북에서도 한 5% 정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겼고요. 세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 정도로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렇게 큰 표 차이가 아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공주를 연고로 하는 충청의 아들을 이렇게 표방하고 나왔을 때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충청도 전체가 완전히 국민의힘 표가시 되어서 엄청난 그 격차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예상 밖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표차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이고요. 그것은 충청의 아들보다는 오히려 정권 교체 그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 당이 그 충청권에서 좀 지게 된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번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까 모두의 김욱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역대 당선인 지지율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42%라는 그런 지사도 있는데 보통 당선단 직후에 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한 80%, 그다음에 박근혜 당선인이 한 78%, 문재인 당선인이 한 87%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선인 초기에는 엄청난 그 지지도가 높고 또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선에서 이긴 흐름이 쭉 갑니다. 여론도 압도적으로 당선인 그다음에 또 인수위 그 이슈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비판 여론이라든지 또는 지금 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 분들 지금 엄청나게 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지명해 놓은 총리 장관 후보자들마다 계속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었구나 이런 여론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주당의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래도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시각에서 판세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어쨌든 우리 충청권 대표 방송 MBC가 오늘 시시각각을 통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토의하는 거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보는 측도가 다 다를지 있지만은 우리 충청인이라는 응집을 수 있는 계획이 그 어떤 모멘트가 아마 역대 이래로 처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청장 할 것 없이 싹쓸이 민주당이 다 가져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라는 것보다도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충청인의 충청 아들 또 충청 대망론
그것이 우리가 여러 번 고비가 있었는데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하자는 그 바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금 좀 성적표로 보면 좀 미흡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완사이드하게 아까 우리 박 의원 얘기대로 한 20% 이기고 들어갔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전국 변화의 이 상황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3개월에 취임 20일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향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건 물 흐르듯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7개월, 8개월 후라면은 뭐 중간에 뭐 사건, 사고도 있고 해서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20일 후에, 취임 20일 후에 지방선거가 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영향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충청의 아들 대망론에서 못 밀어준 우리 충청권, 이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밀어주자.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 같은 거, 또 지역의 균형 발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충청권에 장관다운 장관이 별로 없었어요. 박범계 장관 지금 하나 정도 있고, 충청남도 주위 지역은 5년 동안에 장관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대통령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떻게 충청도에 장관이 없는 이게 균형 발전이냐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대통령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4사람을 임명했어요. 충청권에서 4사람. 이게 난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달라진 상황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권 전체에 보면은 큰 이제 정책적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우리가 구경만 했지. 이번에 몰라도 장관 충청에서 4명 인수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한 것처럼 아마 충청권에 상당한 변화를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리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전국적인 변화의 무드가 모처럼 충청권 대통령 만들어 놓고 좀 일 잘할 수 있겠군이 충청인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냥 머물러서 그냥 적당히 흘러가서는 저는 지역 발전도 국가 발전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우리 충청인이 견인해서 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능력을 좀 충청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적해 주신 쟁점에 이어서 이 지역 표심을 움직일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두 의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예, 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해주려면 더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지난 대통령 후보 선거 기간 중에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권을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챙길까. 충청 고향이 연고가 있다고 해서 하는 데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뭐 항공우주청도 경남으로 보낸다고 하고, 또 그다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양쪽 공약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 당 공약이나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 공약이나 윤석열 후보 공약이나 대동소이하고 그렇게 뭐 엄청난 메가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장관 내분 임명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까지 다 합하면 그런 장관급 인사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디 좀 윤석열 정부에서 충청권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겸해서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선거의 변수들은 좀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컨벤션 효과, 허니문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수위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생이 코로나 장기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어떤 시원한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비전 제시를 못 하고 있고 왜 그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시원한 제시 그런 해답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윤석열 그 후보가 후보 시절에 50조 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취임 이후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앙등 문제, 금리 문제, 임금 문제, 주택 문제 전반적으로 지금쯤이면 많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이런 대안을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다만 경계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이 선거 한복판인 5월 10일에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화제성이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쯤에 방한을 한다고 하니 6월 1일 선거에 이게 여론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러면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 표를 찍느냐 꼭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 선거와 또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 지방선거는 약간의 표심이 다르고 참여하는 투표계층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또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것인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 울산, 그 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규약까지 정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2040년도에 인구 1,000만 그다음에 전체 지역 역내 생산 275조 원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충청권에서도 저희들부터도 좀 자성해야 되지만 전체가 그런 비전을 내놓고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민심을 먼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민심을 얻기 위한 생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과 공약 또 실현 가능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민심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님께도 충청의 표심을 잡을 핵심 공약이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방송 또 지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자가 충청권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첫째 세종시, 이 세종시를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시에 투자. 이건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소위 업무 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세종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 했었던 그런 세종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핵의 센터가 바로 우리 충청 세종에 온다. 이 신호를 보여내는 거고 업무를 첫 번에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권의 실질적인 말로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첫 단초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충남, 그다음에 충북, 세종, 대전 이게 이제 충청권으로 이제 전체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혁신도시 부분이 지금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걸 내가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 오면은 한 달 안에 결재를 하는 것이 매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결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그때 후보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되면은 내가 곧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아마 취임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17개 시도에서 혁신도시가 다 있어요. 대전, 충남만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대통령이 사인해 주시고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사인을 안 하니까 결국 이게 윤석열 당선자 몫으로 이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대전과 충남에 15개에서 20개 각각 내려오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거는 충청의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부채살처럼 하향식으로 되어 있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독일만 가더라도 바둑판처럼 이 국가발전이 모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 때 내포에 와서 우리 삭교에서 대전까지 충청 내륙 철도를 놓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여야가 이거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나 철도는 서울에서 내려가는 걸로만 되어 있지 중간에 횡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럼 국가발전에 이거는 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을 연결하는 직선철도, 이건 이제 충청 내륙철도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남에 이건 국한된 건데 그 충남도청이 84년 동안 대전에 있다가 충청남도 지금 내포라는 홍성 예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청이 하나 옮기게 되면 모든 중심이 그 도청 있는 곳으로 쏠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 교육, 뭐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내포에 지금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프면 거의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렇다면 이것도 도청 소재지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내포에 내려와서 약속을 했던 건데 지금 인수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뭐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충청권에 공약을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충청지방은행이 지금 우리 충청권만 없습니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에 충남도에서 YTN에 뭐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이 선거철이 되니까 하나 띄우는 거지. 본래 충청은행은 총액의 본 자산이 얼마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고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충청이 은행 하나 투자하는 거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청은행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서 행안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도 은행다운 은행을 충청에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부가가치는 결국 우리 후손이나 우리 지역의 복지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만드는 이런 것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낼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김욱 교수님께는 충청권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 또 유권자의 과제를 겸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권자들이 투표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 요인 고려하는 사람, 뭐 지역 정치 고려하는 사람, 또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에 대한 평가, 또 뭐 후보의 댐댐이 여러 가지 하는데 유권자마다 사실 다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유권자 개개인은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투표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우리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듯이 선거 결과에서 그 결과는 결국 그 유권자들의 그 민심을 이렇게 투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충청권 선거 결과는 사실 어디가 승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충청이 뭐
충청권 선거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은 우리 충청 유권자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념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충청 선거 결과가 결국은 우리 전국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 시대적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충청권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께도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지정하시려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좀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충남과 대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많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 당선자와 시도지사들 간담회에서 저희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그 팩트입니다. 저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신 또 그 굉장히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홍문표 의원님께서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민선 7기에서 충남에는 아까 보령 해저터널 개통도 있고 말씀하신 서해 북부 내륙선 확정도 있고 또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든가 또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민선 7기에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열심히 하는 민선 8기도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문표 의원님.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정치라는 큰 상황으로 보면은 국가의 안보, 경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보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불안한 안보를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경제는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2,000조가 넘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지금 무조건 애기 나면은 한 2천만 원씩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경제를 언제 지속할 거냐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이 윤석열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 충청권이나 우리 국민 생활은 이제 생활 정치를 할 때가 왔습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를 모든 패턴을 생활 정치에 두거든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몸을 좀 나을 수 있는 곳. 또 우리 집안이나 주변이 거리가 아주 불결하고 좋지 않다면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치로 봐야 되는데 우린 지금 큰 하늘에 별 따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치와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도 이제 생활 정치로 이 기본 패턴을 바꿔서 내 생활이 편하면 우리 가정이 편하고 가정 편하면 사회가 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윤석열 정부가 잘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데서 저도 일익을 거기에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지역의 현안,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간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일꾼을 뽑는데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